자, 요약집 95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제도 볼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기업공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계약 체결한 날 계약금 가지고 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다. 분명히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지만 기업공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난 건 아니죠. 이거는 물어준 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앞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잘못해가지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법에서는 기업공개사가 돼 있지만은 의미적으로는 기업공개사 등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기업공개사든 소속공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여기 책임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저 뒤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보시고 자, 중개사무소를 기업공개사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이럴 때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서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한다 할 때 이 다른 사람은 법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무등록자라고 생각하세요. 즉 중개사무소를 무등록자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는 말은 무등록자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문제가 나올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말고는 넣을 게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죠. 그럼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데 보증 설정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보증 설정할 때 보증은 어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 설정하는 시기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증 설정하는 시기를 보려 그러면은 우리가 등록하는 절차를 보셔야 돼요. 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안 되죠, 그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한번 등록을 했죠. 또 등록 신청하면은 이중 등록이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가지고 앞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관련된 거 질문 한번 할게요. 아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어야 부동산 거래 정보 설치 운영할 수 있죠.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요건에 맞으면은 전부 다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까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정보 제공해가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그죠? 질문할게요. 자, 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할 수 있는 업무가 14조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거기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요건에 맞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지만 법인은 일반 법인으로서 지정받을 수 있다면 협회 법인이에요. 지정받고 있죠. 여기도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개사 중에서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다 그랬죠.
들어간 서류가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갑니다. 물론 자격증은 안 들어가죠.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등록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하면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로 종별 구분해서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합니다. 통지한다. 등록증 나왔으니까 찾아가세요, 이 말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등록증 나왔으니까 보증 설정해 가지고 와서 등록증 찾아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합니다. 자, 우리 법에서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류가 들어갈 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아니면은 일정 서류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내는 게 원칙이다.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입법 예고를 했을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할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차대 번호나 차 넘버 없으면은 자동차 보험 가입 못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 번호가 없으면은 보증 설정이 안 돼요. 등록 신청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등록 안 했죠. 아직 등록번호 안 나왔죠. 보증 설정할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다.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 안 들어간다 그랬죠. 보증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보증은 등록 요건이 아니죠, 그죠?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원래 뭐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된다 말이야,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고 나면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데,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한다. 틀리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분사무소도 보증 설정해야 돼요. 분사무소는 등록을 안 했죠. 등록 번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등록번호로 보증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주사무소가 있죠. 등록했고 등록번호가 있죠. 그럼 보증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할 수 있다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서를 내는 게 맞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내는 게 맞다? 같이 내는 게 맞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서가 안 들어가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 설정서가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니지만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요건은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두 개 중요하고, 매수인정 대리할 때도 보증 설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법 예고를 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매수인정 대리에 관한 대부분 규칙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입법 예고를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대로 뺏겨 놓으니까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 즉 보증은 매수인정 대리 등록의 요건이라는 말이에요. 보증은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다시요.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아니다, 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죠. 즉 보증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에는 해당한다. 보증은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그랬죠. 보증은 매수인정 대리 등록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세 개가 다 중요해요. 지문에 꼭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보증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된다. 법에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라. 순서가 안 맞죠, 그죠? 의미는 뭐냐면은 등록증 교부 받으면 업무 개시하는 거로 봅니다. 사실은 요거하고 요래해가지고 시기가 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한 줄로 해놨기 때문에 업무 개시를 뒤에 넣어놨어요. 그럼 업무 개시는 누가 합니까? 기업공개사죠. 그럼 기업공개사는 자기가 하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다. 교부는 공무원이 해주죠. 공무원은 자기가 하는 교부회의 주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것을 확인해라. 사실은 시기는 똑같습니다. 그래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러면 틀렸어요. 법에 있는 그대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자, 교재의 오른쪽에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3개가 있죠. 그죠? 중간에 2번에 있죠.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하면 돼요. 근데 공제에 가입할 때는 우리 그 농협은행에 가도 공제사업을 하죠. 개인 택시 조합에 가서도 공제사업을 하죠. 그죠? 대부분의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하는데 공제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례에서 뭘 했냐면은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한마디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탁합니다. 공탁은 현금이나 국공채를 법원에 맡기는 거예요.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에 된다. 3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자, 보증 설정 금액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증 설정하는 금액 자주 나오는데 법인인 기업공개에서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이죠.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이에요. 이것도 지문에는 자주 나왔어요.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분사무소가 3개 있는 법인은 전체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1억하고 2억 합해서 5억 돼야 되죠. 5억.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그리고 중개인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이에요. 자주 나오는 게 지역농업협동조합, 특수법이네요. 지역농업협동조합, 요거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이다. 1,000만 원 이상이다. 자, 다시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중개인도 1억 원 이상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이다. 그죠? 질문 2개 할게요.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특수법인이에요. 보증 설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보증은 등록 요건이 아니죠. 특수법인은 등록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는 법에서 해라는 거 다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해야 된다. 그죠? 자, 다시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협동조합 얼마예요? 1,000만 원 이상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요거는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이 있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요거는 특수법인으로서 1,000만 원 이상이죠. 자,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법인이거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상법상 회사도 법인이에요.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그 협동조합은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2억 원 이상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 반드시 구분하세요. 나올 때가 됐어요. 법인은 2억 원 이상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그냥 협동조합은 법인이니까 2억 원 이상이에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돼야지 보증 설정할 수 있죠. 그럼 기업공개사가 보증기간에 보증 설정을 했어요.
보증 설정을 했다. 보증 설정을 한다. 보증보험료 등을 낸다. 그죠? 보증 설정을 하게 되면은 보증기관에서는 증서를 주겠죠. 보증보험 증서, 공제증서, 공탁증서 주겠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기업공개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 자,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증서반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확인했죠. 그럼 처음이라면은 확인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를 해준다. 등록증 교부해준다. 이런 순서로 될 건데, 자, 보증기관에 보증 설정하러 갔어요. 그런데 보증 설정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알아야 됩니까? 등록번호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등록번호가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잘 모르면 휴대폰 오는 거.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등록하자 직접 물어보고, 보증 설정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등록하자 직접 통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증기관에서 등록하자 직접 통보를 했다면은 기업공개사는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밑에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가치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보증 설정의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나왔다시피 문제가 나오면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증의 변경 두 개가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할 때 두 개 다 나왔습니다. 답입니까? 아닙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할 때 보증의 변경에 관한 부분이 아까 두 개가 있었죠. 좀 이따 하겠지만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답입니까? 아닙니까? 답은 하나밖에 안 되죠. 두 개가 다 나오면은 두 개 다 맞을 수가 없죠. 틀린 것을 찾아라 하더라도 두 개 중에 두 개 다 틀릴 수는 없죠.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 다가 나오면 답은 아니죠.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답은 아니에요. 지문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맞는 것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요거 두 개가 지문에 1번, 2번 다 나왔어요. 알든 모르든 맞는 것은 하면은 이게 틀리게 넣어도 맞게 넣어든 맞는 것은 하면 이거 두 개 중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가 나오면은 두 개 다 틀렸든지 두 개 다 맞든지 이렇게죠.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없죠. 틀린 것을 찾아라 할 때 이거 두 개 답 아닙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할 때도 이거 두 개 답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거 아닌가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책임보험 여기서 여기까지 가입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다른 데 가입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존 있는 거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합니까? 가입하고 해약을 합니까? 가입하고 해약을 했는.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기존 보증은 아직 해약을 하면 안 되죠. 기존 보증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 가입하는 시점은 기존 보증 효력이 있죠. 그죠? 이 말을 법으로 표현하기로는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자, 책임보험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시 하면 되죠. 그러면 만기가 됐을 때 만기일까지. 그러니까 법에서 두 개 다 같이 해볼 테니까 듣기만 들어보세요.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만료되는 즉시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즉시 지체 없이는 사오니까 안 되죠. 그죠? 며칠 이내 이런 말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거고 보증기간에 만료가 됐을 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자, 요래 하는데 요 지문들이 여러분들 외우지는 못합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틀리게 나오면은
고민을 해봤자 하면 할수록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뒤에 무슨 말이 나온다? 앞에 만료라는 말이 나와야 뒤에 만료가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요거예요. 오늘 자동차 책임보험이 만기된다. 오늘까지 가입하면 되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보증 설정은 기업공개사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만료가 안 나왔죠. 만료 나오면 안 되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보증증서 사본을 제출을 하는데,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했어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A하고 B죠. 거래계약서 작성은 누가 해야 된다? 기업공개사 작성. 그럼 기업공개사 작성해서 교부해 줘야 되죠. 그럼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즉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교부하는 서류는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또 하나가 보증설정서류 사본을 교부를 합니다. 자, 지금은 이 단계는 아니지만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작년에도 이 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게시하는 의무, 중개사무소 잘 본데 게시할 때 원래 사업장에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되죠. 사업장에는 사업자 등록증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하는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우리 보수받으면 영수증 줘야 되죠. 이 영수증 우리 법에서 교부한다 안 한다? 우리 법에서는 교부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수증, 달라 말라 말을 안 해도 현금 영수증을 꺼내줘야 되는 의무증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 영수증 교부해라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보증설정서를 교부하는데 사본을 교부한다. 사본을 교부할 때 그냥 교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을 설명하면서 뭐를 설명하느냐?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물론 법에서는 보증기관이라고 안 돼 있고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 한마디로 보증기관이죠. 그다음에 보장금액, 보장기간을 설명하면서 보증설정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근데 이거 말도 안 되게 뭐라고 나냐면은 기업공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이걸 설명해야 된다.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는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 체결할 때 이거를 교부해야 돼요. 자, 이사는 이제 해야 되는 게 구분해야 되는 벌칙이 있어요. 요거 교부하지 않거나 보증설정서류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 안 했다. 또는 설명 안 했다. 첫 글자 보증 설정하니까 보 하면 되겠죠. 그죠? 보 말게 나와요. 문둥표 휴게사 보자 할 때 보. 요거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는 별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금지행위 상대 취소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중을 하는 것 중에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죠.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말고 물론 한 번씩 나오는 게 등록 기준 미달됐다. 이것도 상대 취소예요. 그런데 두 개는 별도로 보세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상대 취소예요.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하다. 이것도 상대 취소입니다. 자주 나와요. 요거 두 개는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거래계약서 위반,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1년에 1천이라고도 나오는데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 취소예요. 그래서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보증 자, 여기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A 보증을 설정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B 보증을 설정했어요. 요 시점에 거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요 시점에 이 계약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어느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까?
계약이 체결됐을 때, 거래계약 체결됐을 때 그 시점에 가입되어 있는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 이내 손해배상 청구하느냐? 우리 공유재서 법이 없습니다. 공유재서 법이 없으니까 민법을 따르면 되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돼요. 중개사법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쭉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1억 원 공탁을 했어요. 요 시점에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습니다.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중개업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1억 원 넣어놓은 거 그대로 넣어두겠습니까?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보증은 기업공개사 보증을 설정하는 거 맞죠? 그런데 기업공개사를 위한 보증입니까? 의뢰인을 위한 보증입니까? 의뢰인을 위한 보증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데 기업공개사 돈이 없어서 못 물어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기업공개사의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탁기관에서 공탁했다, 사망했다, 폐업했다 찾아가 버렸어요. 요 시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요 시점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공탁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공탁금 찾아가 버리면은 물어줄 게 없죠.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 가지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공탁금 회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공탁금 세자니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물론 폐업한 날 똑같은 말이에요. 세자니까 몇 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거 틀리게 5년이라고도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한 번에 모의고사 문제 낼 때 공탁한 공탁금은 사망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틀렸어요. 예, 같은 3이라도 30일, 3개월, 3년 반드시 구분하세요.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제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그죠? 그러면은 보증기관에서는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겠죠. 예를 들어서 1억 원 보증 설정했다. 아무리 손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최고가 1억 원밖에 안 물어주겠죠.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나올 게 아니고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의뢰인의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면 된다. 다 물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보증 설정을 1억 원 했어요. 1억 원 보증 설정했는데 기업공개사의 업무상 행위로 고의나 과실로 1억 2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기업공개사는 말이 내가 보증 설정인 거는 1억 원밖에 보증 설정 안 했으니까 2천만 원 껌사 10번 요령하고 1억 원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1억 원 받겠습니까? 1억 원 2천만 원 다 달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되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만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보증기관에서 물어줍니다. 물어주고 기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랬죠. 근데 기업공개사 하는 말이 나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물어주고 내한테 물어달라 하느냐. 너는 못 물어주겠다 이러면은 보증기관만 손해나죠.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물어줄 때는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명확한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명확한 서류로서 첫 번째가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손해배상 합의서를 기업공개사에 적어줬다는 말은 기업공개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했죠. 그럼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기업공개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 합의서를 적어주면은 지금은 돈은 보증기관에서 나가지만 구상권 청구한다 그랬죠. 궁극적으로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죠. 여러분이 기업공개사라면은 손해배상 합의서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겠죠. 그럼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판결을 받아야 돼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거 나올 때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법원의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하고 효력이 똑같습니다. 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판사들이 이걸 악용하는 판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송을 하면 누가 제일 이득을 봅니까? 소송하면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다? 변호사죠. 이게 저도 수임료 받죠. 이게도 수임료 받고 성공보수금 또 받죠. 그죠? 소송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예요. 일거리가 많아지잖아. 그 있어도 안 해도 판사 월급은 똑같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손해죠. 그죠? 사실 판사들이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심에 갖고 내가 뭐 징역 1년, 2심에 갖고는 징역 5개월 줄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1심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원 물어주라. 항고해 가지고 5천만 원 물어주라. 이거 사실 판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징역 1년에 처한다 했죠. 그죠?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뭐가 나왔는데 이 사람 무죄인데 이 사람 판결을 잘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죠. 이 사람 판결을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벌을 많이 주느냐 작게 주느냐 하는 것은 판사가 입장인데 죄가 없는 사람 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했죠. 그게 판사 입장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이제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리는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죄가 없다 이래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항고나 항소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내가 한 걸 그대로 확정시키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러면 이제 쭉 그 소송을 합니다. 형사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해요. 민사는 하면서 바로 조정을 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 잘못했죠. 2억 원 물어달라. 이쪽에서 쭉 들어보면 이 사람 잘못했죠. 물어줄 거 아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 당신이 2억 원 물어달라 하는데 당신도 잘못된 거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2억 원 물어줄 만한 입장이 못 된다. 그래서 한 1억 원으로 해가지고 둘이 합의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한쪽에서 하는 말이 난 내가 잘못된 거 인정을 해가지고 까고 해가지고 2억 원이라 했다. 원래는 한 4억 원 되는데 너는 그래서 1억 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판사가 하는 말이 그럼 소송합시다. 대신에 민사소송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판결을 내릴 때 한 1억 원 정도로 판결을 안 내리겠나 싶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갖고 하니 그럼 변호사 비용 들고 그럼 1억 원이 합계예요. 둘이서 조정을 합니다. 1억 원 해고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갖고 둘이 도장을 찍으면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항소 항고 안 돼요. 그럼 일거리도 작죠. 올라가고 판결이 뒤집힐 질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 조정이란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지만은 악용하는 이런 입장도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하여튼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해준한 서류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아까 보증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한다 그랬죠.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 서류가 첨부된다 안 된다. 만약에 보증설정 서류 교부받았죠. 그죠? 이것을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청구해야 된다면 이거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그럼 서류 받아가지고 신주든지 모시든지 모셔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모시죠. 결론은 보증설정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보시면 돼요. 그건 나머지는 지금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보증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책임보험하고 다른 게 지금 이야기한 게 다르죠. 그죠? 보증,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사고가 났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면은 구상권 청구 안 하죠. 여기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공개사 잘못한 명확한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자, 또 다른 게 하나가, 자동차 책임보험을 3월 5일부터 그 다음에 3월 4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했어요.
5월 2일 날 사고가 났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죠. 7월 5일 날 또 사고가 났습니다. 물어줍니까? 안 물어줍니까? 또 물어줍니다. 대신에 1년 안에 사고를 몇 회 이상 내면은 안 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상습범이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물어주죠. 그죠? 근데 우리 보정은 안 물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정은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이행 보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증기관에서 한번 물어주고 나면은 보증이 없어집니다. 보증이 없어지면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보증 손해배상 하고 나면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되고, 공탁한 자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모자랄 만큼 더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보전입니까? 보존입니까? 모자라는 것만큼 더 넣어줘야 된다. 여기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분해야 되는 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다시 가입해야 돼요. 공탁한 자는 부족분을 보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15일이라는 숫자가 우리 중개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15일이라는 숫자가 지문에 나오면은 주로 틀린 숫자로 나옵니다. 주로 30일 이름 아니에요.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자, 맞는 거 보세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획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오늘 만기예요. 15일 이내 다시 책임보험 가입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획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합니다. 이거는 보증기간에서 손해배상하고 난 뒤에 그럴 때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 설정하거나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요거 두 개 연결하면 안 돼요. 요거 15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하고 주로 틀리게 나왔다 그랬죠. 예, 보증 설정하는 게 사실은 지금 내용은 좀 많지만은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른쪽 판례에 99페이지에 판례 2번 한번 볼게요. 1번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 지문에 한번 나왔던 건데 기획공개사와 한국공개사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은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보험에 가입하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 사고를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죠?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은 가입할 때는 사고가 없어야 되죠. 그 말이에요.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머지는 별로 볼만한 내용은 아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가지고 계시죠? 그죠? 문제를 풀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 모르겠는데, 지금은 서서히, 조금 빠른 감은 있어요. 서서히 과목별로 마무리를 시켜야 돼요. 아직 문제풀이도 안 들어갔는데 과목별로 마무리 시킨다? 내용도 모르는데 마무리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조금 7월달 되면은 마무리를 시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마무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없으면 푹 퍼진 상태로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 풀기 어렵죠. 그죠? 그럼 과목별로 마무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내가 맞겠다. 요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내가 맞겠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론을 공부하면은 여러분 내용을 알죠. 완벽하게 내 거 됐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 장담하는 것을 뭐로 보느냐 하면은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문제 중에서는 지금은 다른 문제 안 보셔도 돼요. 기출 문제만 보시면 돼요. 대신에 기출 문제를 볼 때 작년에 30일에 거 쭉 보고 그 다음 그 30회 쭉 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시간만 손해요. 지금 어떤 문제를 보느냐 하면은 어떤 과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정 설정 공부를 했죠. 그럼 기출 문제 중에서 보정 설정한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그런데 시중에 나온 그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단점은 단점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민법에서 오늘 대리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대리에 관한 기출 문제만 쭉 보세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내 거 됩니다. 맞을 수 있어요. 쭉 다 보면은 문제를 봄으로써 이론에 이런 말이구나.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거 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정리하면 내 거 됩니다. 조금씩 이제 문제 마무리를 하려면은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세요. 수업할 때 문제풀이 안 들어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기출 문제집 있죠, 그죠? 과목별로 그날 한 거는 그 부분만 보세요. 그 부분만 보면 똑같은 게 나오니까 문제가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 풀면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부분별로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제일 처음에 한 게 공동사무소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 그죠? 고용인 했죠. 자, 고용이 되기 위해서 아까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고용이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분명히 소속 공개사냐 중개보조냐 나오면은 문제에서는 고용인이라 나온다 하더라도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는 꼭 구분하고 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고용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 맞죠? 다시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기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고용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리할 수 있다. 맞죠? 틀렸죠? 소속 공개사는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못하죠. 그러니까 고용인 나오면 문제는 고용인이라 나오라 하더라도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소속 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고용신고할 때 교육받은 확인서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물론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도 첨부 안 합니다. 그럼 고용신고할 때 첨부 안 해서 없다는 말은 고용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죠? 물론 고용신고하고 난 뒤에 고용관계 종료신고하지만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먼저 보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교육공개상 하는 예외 부분, 인장, 변경 등록, 정보공개 예외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 그대로 10일 이내 합니다. 대신에 고용신고는 절대 10일 이내가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죠. 자, 물론 중개물을 소속 공개사는 중개무 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중개무 못하죠. 그럼 중개보조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래된 판례고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런 판례는 있어요. 기업공개사가 남편이고 중개보조를 부인으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팔을 다쳐가지고 거래계약서 작성을 못해요. 부인에게 불러주고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 결론적으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중개보조원이 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소송하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필에 불과하지 작성한 거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한 건 아니다 하는 오래된 판례도 있어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결과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궁극적으로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이럴 때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어린이는 고인에게 물어달래갖고 물어주면 끝나죠. 안 물어주면 기업공개사 물어달라고 해도 되고 처음부터 기업공개사 물어달라고 해도 되고 처음부터 연대서 물어달라고 해도 된다. 이것을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부진정 연대 책임하에서 기업공개사 물어주면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기업공개사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도 책임이 있다. 그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결과 형벌의 대상이 됐을 때 고용인은 징역이나 벌금 받습니다. 기업공개사는 징역은 안 받는다 그랬죠.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업공개사는 고용인과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는데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고용인과 동일한 벌금에 처한다 아니죠, 그죠? 동일한 벌금이 아니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에 처한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업공개사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되지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결격사회로 본다 안 본다. 결격사를 안 본다. 즉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주지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즉 주의나 감독을 잘 했다면은 기업공개사에게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대신에 주의나 감독을 잘 했다고 해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죠? 벌금이 양벌 규정이죠.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됐을 때 중개보조는 등록도 안 했고 자격도 없으니까 중개보조는 행정 처분 받을 내용은 전혀 없다. 고용인은 모든 행위를 기업공개사에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또 고용인이 잘못하면 기업공개사 연대세 책임을 지지만 기업공개사 잘못했다고 해서 고용인이 연대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자, 고용인 보셨고, 그 다음에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 업무에 자, 지역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중개인밖에 없죠. 중개인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밖에 못합니다. 물론 사무소 이전은 청구를 할 수 있죠.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즉 공개된 것은 관할 구역 외, 즉 전국을 할 수 있지만 공개 안 된 것은 시도밖에 못하죠. 결국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자,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사무소 소재 시도만이지만 나머지 기업 공개에서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한다. 전국을 할 수 있죠. 법인인 기업 공개사든 공인중개사 기업 공개사든 아니면은 특수법인이든 분사무소든 전부 다 전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애당초 규정이 없다. 제한을 안 한다. 어떤 기업 공개사라도 차이 없이 모든 중개 대상물 중개할 수 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법인인 개인인 기업 공개사는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제한이 없는 한, 다른 말이 없는 한 전부 다 할 수 있죠.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법인인 기업 공개사는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즉 법인인 기업 공개사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 공개사니까 중개업할 수 있고 겸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할 수 있다.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상은 오로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만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한마디로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다. 세 번째,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누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대신에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 꼭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죠. 토지, 택지 절대 분양 대행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다. 자기가 이사업, 도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나머지는 법원에 등록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럼 이 6개 업무는 개인인 기업 공개사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은 마지막에 있는 6번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업무는 중개인은 할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 공개사 할 수 있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는 중개업 아닙니다. 중개업 아니다. 법정보수 적용 안 하죠. 100% 나오는 지문이 상가 분양 대행하는 거 중개업 아니죠. 절대 법정보수 적용을 안 합니다. 또 하나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 할 수 있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 중개업 아니죠. 특수법인은 6개는 할 수 없다. 겸업하고 상대 취소죠. 공정위 3회 정보원에는 겸업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법인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위반하면은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상대 취소라는 말이 1년에 한 번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해주고 1년에 2번 위반하면 취소 줍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한 번 위반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상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업무 정지에 해당합니다.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네요. 자, 이거 페이지가 넘어가고 겸업하는 거는 저번 주에 했거죠. 오늘 했습니까? 그럼 오늘 했고 넘어갔고 고용인이 했죠, 그죠? 인장 등록. 자, 기업공개사 등은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러면 틀렸죠. 중개보조는 안 하는 거죠.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합니다. 대신에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인장 등록 놓으면은 반드시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한다 그랬죠.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개인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죠. 개인은 자기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자기 성명이 기재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법인의 인장 크기 규정은 없죠.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죠. 법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럼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은 인장 등록인 거예요.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한다. 자,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하는데 법인은 분사무소도 인장 등록하죠. 분사무소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에 합니다. 분사무소도 법인이죠. 그러니까 무슨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그러면은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대신에 법인은 반드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가 10일입니다만은 예외적으로 인장 변경 등록은 7일이죠. 이게 제일 수자가 많이 놓은 거라 그랬죠. 기업공개사 인장 변경 등록할 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인이니까 업무정지에 미니할 때 인, 자격정지에 이소인할 때 인,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 둘 다가 3개월짜리예요. 자,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제일 먼저 뭐 생각해야 된다? 사전 신고다. 요즘은 운전면허 할 때 장거리라는 거 없죠? 장거리 있습니까? 아니, 운전면허 할 때 코스는 없죠? 도로연수로 가죠, 그죠? 옛날에 제가 시험 칠 때는 도로연수 이런 건 없었고, 도로중은 없었고,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 면허 따러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공장에 한 몇 년 있었는데, 공장 바로 뒤에가 연습하는 데였어요.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채워가지고, 쭉 갔다가 쭉 거꾸로 빠고, 이것만 해래요. 그래서 한 번은 가고 또 그것만 해요. 다른 사람 딴 데 가고. 근데 가기 전에 잠깐만요. 내일 시험인데 이것만 하면 어쩝니까? 내일 시험이면 내일 시험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때서요. 한 바퀴 돌아보더라고. 근데 한 바퀴 돌고 시험 치러 갔어요. 시험 치러 갔는데 이게 그냥 있죠. 그냥 하는 것보다
자, 차에 딱 탔어요. 운전 시험 치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안전벨트 매고 그다음에 뭐 하고 시동 걸고 일단 엮고 가지고 그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면서 자 그래 하고 출발하기 전에 깜빡이 켜고 말을 하면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가는데 여러분도 이야기할 때 공부할 때 이거 휴업 폐업하면 일단 사전 신고하고 말을 하고 하세요. 그러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말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하고 머리도 기억이 나고 귀에도 들어가죠. 훨씬 기억이 오래갑니다. 자, 사전 신고죠. 그죠? 자, 기업공개사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아니죠.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럼 3개월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3개월 신고 안 해도 되죠.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한다. 틀렸죠. 3개월 초과죠. 그죠? 그러면 2개월이나 3개월 휴업 신고 안 했다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자주 나오세요. 2개월 휴업 신고 안 했다고 벌 받았다 말도 안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휴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군에 갔다 입영, 병원에 갔다 요양, 학교 갔다 취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자,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듯이 폐업 신고할 때도 반납하죠. 등록 취소됐을 때도 반납하는데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는 말은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면은 재기업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신고 안 하고 바로 업무하면 되겠습니까? 반납한 게 없으니까 신고 안 하고 그대로 업무하면 돼요. 자, 휴업은 신고해야 되겠죠. 찾아와야 된다. 그죠? 그런데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사전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할 때 반납을 합니다. 등록 취소됐을 때 원래 공무원이 내주는 건 며칠? 7일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공무원에게 다시 주는 거 반납하는 것도 날짜 똑같이 해라. 7일.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증 반납하죠. 자격 취소되면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교반 시도회사에 반납합니다. 자, 전자문서로 한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죠. 그죠? 반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 반납해야 되죠.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반납할 게 없죠. 전자문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기업 신고할 때 찾아옵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까? 찾아온다 반납하는 거 없죠. 재기업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폐업 신고할 때 개인이 사망했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졌죠. 대신에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부가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 휴업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세무서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등록과정에 같이 할 수도 있다. 그죠?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위반했다 첫 글자 하면은 휴 하면 되죠. 문동표 휴게사 보장 100만 원 이하 중에서 20만 원짜리죠. 자, 휴업, 폐업 보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때는 누구는 얼씬거리지도 마라. 중개 의뢰인은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망이다. 대상이 전국이면 국장소가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물론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가 돼야 되고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그러니까 500명 이상은 누가 가입해야 된다? 기업공개사가. 그중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가입해야 되죠. 자격이 있어야 되죠.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대용량의 컴퓨터 있어야 되는데 국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컴퓨터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겁니까?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쓰는 겁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거죠.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컴퓨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정 신청할 때 가입한 기업공개사의 가입이용 신청서 사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한다 그랬죠. 기업공개사 건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공개사 정보처리기 사건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자, 지정 신청하면 요건에 맞으면 일단 지정서 교부해준다. 3개월 이내 교부해준다. 맞다 틀렸다?
30일이죠. 그죠? 지정서 교부받은 거래정보사업자 되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되고 난 뒤에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국장에 승인받고 지정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한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위로는 국장이 있고 밑으로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밑에 있는 기업공개사가 더 잘해라는 의미로 기업공개사 관련된 위반은 벌이 크죠. 1년에 1천. 위에 국장 관련된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다는 게 운영규정하고 관련된 거 위반했다. 감독상 명령 위반. 요거 두 개고. 1년에 1천 할 때 특별히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조심하세요. 기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럴 때 기업공개사의 의무도 거짓 공개하지 마라.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죠. 지정도 국장이 했기 때문에 지정 취소도 당연히 국장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죠. 전부 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감독상 명령 위반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자, 보정 설정인 거죠. 자, 보정 설정.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그거 하기 전에. 자, 기업공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데 보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한다. 절대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대신에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죠. 자, 보정 설정하는 방법이 3개죠.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보정 설정하는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중개인 1억 원 이상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대신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법인이니까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그거 나올 때가 됐어요. 그거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기업공개사 보정 설정해가지고 등록과정에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정기관에서 직접 통보했다면 기업공개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보정을 변경할 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앞에 만료가 나와야 만료가 나온다. 자, 보정을 설정한 보정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정기간에 만료가 됐을 때 15일 이내에 다시 보정을 설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책임보험 오늘 만료됐다. 오늘까지 해야 되죠. 보정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정을 설정한다. 보정을 설정한 기업공개사 보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만료란 말이 안 났으니까 만료가 나오면 안 되죠.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정을 설정한다. 자,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서류 사본을 교부하는데 그냥 교부하는 게 어떤 상을 설명하면서 즉 보정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금액 보장기간을 설명하면서 보정설정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문등표 회계사 보장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대신에 구분하는 게 보정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에 1천은 아닙니다. 자,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하기 전에 공탁한 공탁금 세자니까 사망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해소할 수 없다. 3년이죠.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보정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는 거 아니죠. 어린애 손액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물론 보정기관에서는 보정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겠죠. 그럼 보정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명확한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어린이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들어가지 교부받은 보정 설정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보정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했다. 다시 보정 설정해야 되죠. 보정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교육공개에서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다시 보정을 설치해내고 공탁환자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자, 보정 설정하는 게 가면 갈수록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말고 그거하고 형벌이 대상이 될 때 금지행위가 같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정 설정하고 지문 하나로 내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갈수록 연결하고 문제가 나오니까 한 군데서 빠지면은 그 한 지문 하나 때문에 답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갈수록 쉽게 나옵니까? 어렵게 나옵니까? 어렵게 나오죠. 그럼 어렵게 나온 걸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따라오면은 언제까지 학원에 나와야 된다서요? 내가 공부했다. 야, 이제는 내 혼자 해도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 했습니까? 시험 칠 때까지 말고 합격자 모임할 때까지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점수 올라갑니다. 올려드릴게요. 책임지고 올려드릴게요. 빠지지 말고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